네, 제목이 열기시키는 증시라고 했는데 우리 시장 뭐 뜨겁지도 않은데 무슨 시킬 열기가 있어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국내 시장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조정이 보이고 있는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때마침 오늘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 본부장 펀드 매니저가 나왔으니까요. 시장도 읽어보고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최근에 실제로 액티브 ETF를 매매하고 계시니까 네.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하셨습니까? 네. 뭐 저희가 대표적으로 글로벌을 커버하고 있는 게 에셋플러스 글로벌 1등기업 포커스 네. 10이라는 액티브 ETF인데요. 뭐 최근에 조정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테크 종목 중심으로 굉장히 조정폭이 좀 많았고 변동성이 일단 좀 많았잖아요. 네. 방향성을 읽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저희가 좀 신규로 편입을 많이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일라이 릴리를 신규로 좀 다시 편입을 하면서 사실 릴리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열풍으로 작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흐름이 좋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공급 이슈가 있으면서 네. 이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음.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그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었습니까? 노보노디스크 같은 이제 경쟁자가 나왔던 임상의 결과가 생각보다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네. 릴리가 좀 더 주도권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되는 시장의 상황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효과이죠. 트럼프가 지금 이제 노르웨이까지도 뭐 덴마크까지도 압박을 좀 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 기업인 릴리에게는 좀 더 유리한 측면도 작용을 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에서는 경구용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의 비만 치료제는 다 주사제로 맞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부감이 좀 큰데 이거를 데일리로 경구용으로 알약으로 먹게 되면 사실 그 거부감 없이 연간 15%씩 몸무게를 감량시켜 준다라는 건 뭐 사실 거의 건강식품처럼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항상 장기 성장 네. 가능성은 충분히 좋게 생각했던 종목이어서 다시 좀 안정감을 포트폴리오에 주기 위해서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실적 발표들을 보면서 좀 네네. 신규로 다시 편입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실적 발표들이 있으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범용 GPU보다는 에이직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CSP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아마존이나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이런 이제 에이직 반도체를 좀 더 많이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반적인 캐펙스를 늘려가지만 에이직의 비중이 네.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에이직 반도체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브로드컴을 같이 가져가면서 거기에서 반대로 이제 엔비디아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비중을 좀 맞춰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축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시장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리고 장기적인 주가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축소하신 거는 언제쯤 축소를 하신 거예요,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그 사실 비중 축소는 작년 연말 정도부터 조금씩은 계속 줄여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엔비디아를 비중을 좀 축소했던 이유는 앞으로 엔비디아가 보여줘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엔 D램 반도체 업체가 2개나 있으니까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클리컬하기 때문에 한번 GPU가 잘 팔리면 그 다음에는 안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2022년부터는 GPT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네. 거의 한 4년간을 지금 호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근데 엔비디아의 지금 PER을 보면은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한 PER은 40배가 넘고요. 내년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포워드 PER은 20배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년까지도 EPS 성장률이 100% 이상 나올 거라고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내년까지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이 높은 PER을 유지하려면 결국에 중요한 건 비즈니스 모델이 영속적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고 영속적이어야 하는데 이거를 젠슨왕 대표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슨왕도 추구를 하는 게 우리의 GPU를 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GPU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을 테니 우리 걸 서비스로 이용해라 라고 하면서 리커링 매출, 지속적 반복적 매출이 가능한 매출로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시장은 결국 이게 언제쯤 되겠느냐, 실적으로 보여달라라는 이제 그 신뢰가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줄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선에서 그냥 상황을 보실 건가요? 아직은 좀 상황을 봐야 되는 게요. 네. 왜냐하면 딥시크로 인한 그 영향도
양쪽으로 다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사실 이게 전반적인 캐펙스를 줄일 것이다. 네. 혹은 오히려 캐펙스를 늘릴 것이다. 왜냐하면 중소형사들이 원래는 LLM을 못 하던 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한 두세 분기 정도 동안 엔비디아의 실적 흐름과 네. 그들의 이야기를 좀 관찰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성급하게 뭐 완전히 편출하는 과정까지는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좀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세요? 예, 일단 조정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업사이드로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비중보다는 좀 낮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 테슬라도 줄이셨어요? 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인위적으로 줄였다라기보다는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줄어든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테슬라의 구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테슬라의 전체 판매량에서 3분의 2를 66%를 차지하고 있는 게 모델 Y거든요. 근데 이 모델 Y가 주니퍼라는 모델로 리뉴얼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부터 상해 공장에서 생산이 되면서 중국에서 판매가 됐고 미국의 몬트리올 공장이나 그 독일의 베를린 공장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더 램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테슬라의 숫자가 좀 비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인 거는 분명한 상황인 건데 이 숫자 때문에 너무들 이제 좀 놀라면서 반응을 좀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의 비중은 좀 줄어들어 있지만 2분기 상황에서는 테슬라는 조금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델 Y 주니퍼라는 모델로 새롭게 나오면서의 반응들을 봐야겠지만 그 숫자가 의미 있게 나오려면 한 3분기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해서 이번 실적 발표 때 얘기했던 게 네네. 올해 6월부터 텍사스에서 무감독 자율주행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센세이션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서의 센티먼트 개선 그리고 이제 저가 전기차까지 올해 하반기에 출시된다면 네네. 숫자와 모멘텀이 함께 작용할 수 있는 게 한 3분기 대략 한 10월, 11월부터는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중간 구간에 분명히 아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네. 일론 머스크의 스타일상 무슨 이벤트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이걸 완전히 버리고 가는 접근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아예 없으시면 좀 어느 정도의 매집을 하면서 가는 구간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약간 있습니다. 엔비디아하고 테슬라하고 지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당분간 좀 관망으로 보자. 네. 여기서 약간의 조정이 더 있을 가능성을 얘기하셨고 테슬라는 이제 이쯤이면 뭔가 반등의 계기, 아까 말씀하신 모델 Y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반등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뭐 미국 시장은 그렇고요.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이것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의 테크의 조정 분위기, 예. 국내 시장이 지금 좀 오늘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을 더 받을까요? 예, 사실 관세 이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건 규모가 큰 뭐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네. 산업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상황이겠지만 사실 그게 우리나라 전체 지수에서 차지하는 이익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관세보다는 엔비디아의 네.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성 측면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건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산업들에서의 그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올해 들어와서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고요. 네. 뭐 한알령 이슈 같은 경우도 해제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적 성장의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의료기기 같은 업체들은 여전히 수출 데이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실 관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영향이 그렇게까지 수요에 미칠 만한 영향이 큰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체 지수 차원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 약간 부진하다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종목별로나 업종별로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업종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변화를 얘기한 거는 사실 1월 말에서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본 거니까 2월 내내 이제 조정하신 거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당장 어제 이제 시장의 변화가 좀 컸기 때문에 네. 어제 이벤트 때문에 뭔가 포트폴리오 변화 중에 조금 더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 드시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어제 가장 큰 이벤트는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이 네네. 나왔던 건데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고 또 다른 변화를 줘야 될 만한 포인트를 그렇게 찾지 못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숫자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하향으로 더 조정을 해야겠지만 네. 그거는 아니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는 내년 정도까지 계속 증명을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근데 이게 증명을 못할 거냐라고 보면은 분명히 젠슨 CEO가 이 영역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대한 영역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관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떠나서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업체들이 충분하게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다면 비중 이동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으로 이동은 어느 정도 진행을 많이 했던 부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중이 높은 게 지금 샤오미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전기차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발전을 굉장히 선도하면서 나가는 기업들이 중국의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더해서 딥시크의 이슈로 인해서 중국의 기업들이 사실 AI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던 모습이었는데 자신감이 다시 좀 회복되는 흐름이었고 정부에서도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대안은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하면서 비중 이동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디를 봐야 되느냐가 이제 투자자분들은 고민이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좀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의 구간에서는 저희가 AI 중에서도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빅테크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를 조금 주목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당장 이동해야 된다가 아니라 관찰하시면서 봐야 되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티아 나델라 CEO가 지난주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죠. AI의 캐펙스가 생각보다 과잉 투자일 수 있다. 근데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더 중요한 건 AI의 실질적인 서비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나왔던 AI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투자였다면 실제로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으로 애플이 AI를 내놨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 소비자들의 삶에 얼마나 침투를 할 거고 우리가 한 달에 얼마나 비용을 지불하면서 쓸 만큼의 서비스가 나올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사티아 나델라 CEO가 이걸 얘기했다라는 거는 결국 본인들은 투자를 효율화하고 서비스를 새로 개발해 나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투자를 효율화하는 측면에서 EPS에 대한 긍정적 요인은 있을 텐데 탑라인 그로스 측면에서는 아직은 서비스 개발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저희가 앞으로 한두 개 분기 보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한 1년 정도를 지금 쉰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의 상황들이 좀 재밌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서비스를. 결국에는 연초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AI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을 두자라는 말씀이지만 좀 구체화하면 뭐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체화도 단순히 뭐 예를 들면 이틀 전에 실적 발표를 했던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도 2만 명 정도의 인원을 자르면서 구조조정을 했지만 생각보다 이익의 성장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AI를 오리엔트해서 정말 비용을 효율화하고 서비스 효율화하는 기업들은 산업 차원에서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기업들의 개별적인 실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바텀업 관점에서 실제로 그런 효과를 누리는 기업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신규로 좀 편입을 다시 했던 것도 메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메타는 사실 탑라인 그로스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20% 이상의 성장을 보여줬거든요. 지난 분기에. 그런데 이 큰 회사가 광고 매출을 다시 늘린다라는 점도 인상적인데 이거는 AI 서비스를 활용했던 것들 때문이죠. 국내에도 비슷한 데가 있을까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런 관점으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도 이런 시도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직 실적상으로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네이버도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실적이 좀 나왔거든요. 이커머스에서 쿠팡이 워낙 좀 독점을 하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성장률은 부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도 GMV 성장률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AI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F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 본부장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